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출발 딜사이트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참 쉽지 않은 그런 시장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의 기억을 되살려 보면 그때 당시에는 하루의 충격이 좀 컸기 때문에 블랙먼데이의 충격이 컸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래도 조금 툴툴 털고 일어나면서 월간 수익률을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었는데요. 이번 달은 9월 첫째 주 내내 힘들었고요. 지난 금요일에 뉴욕 증시까지 또 급락이 이어졌습니다. 역시나 우려했던 고용 보고서가 이런 분위기를 또 만들었는데요. 글쎄요. 다음 3주 동안 9월에도 다시 일어나는 증시가 나올지 지금 분위기로는 굉장히 좀 불투명하고 좀 흐리멍텅한 그런 전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고용 보고서가 어떻게 나왔길래 금요일에 또 주식시장이 급락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브리핑 뉴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모두 파란색 일색입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 그리고 S&P 500 지수 일제히 약세를 보였고요. 나스닥은 2.55%, S&P 500은 1.7% 급락장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엔비디아가 4% 하락하면서 $100 초반까지 밀려났는데요. 엔비디아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굳이 따지자면 이 브로드컴이 문제가 됐죠. 브로드컴 사실 지난주 초반부터 이번 주에 브로드컴이 좀 실적이 잘 나오면 분위기를 좀 바꿔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히려 그 기대가 완전히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10% 폭락이 나왔고요. 글쎄요, 뭐 그렇게까지 시장의 기대치를 못 맞췄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만 하회해도 계속 매물이 출회되고 많은 그런 심리가 우세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도 8% 급락했어요. 이틀 동안 4%씩 올려놨던 거, 그래서 하반기에는 테슬라가 좀 희망이 되나 했던 거 다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엔비디아와 테슬라, 브로드컴이 이렇게 급락한 장에서 서학개미 분들의 수익률이 좋을 수가 없었겠죠. 아쉽지만 9월 첫째 주는 정말 최악의 한 주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체크 포인트들 하나씩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월 고용 보고서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예상했던 대로 낮굿이라는 표현을 제가 달았는데요. 좋지는 않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4만 건 고용이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16만 5천 건이었기 때문에 일단 예상치를 하회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실업률은 4.2%가 확인이 됐습니다. 4.3까지 올라갔다가 한 단계 좀 내려온 부분인데요. 애매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빴다고 볼 수 있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낮굿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어쨌든 예상치보다 크게 하회한 건 사실이잖아요. 16만 5천 건보다 14만 2천 건이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니까 이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시장에 하방 압력을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요. 이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이 조금 더 예민했던 이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실현적 예언이 될 수 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시장이 베이비 스텝 25bp의 인하보다 50bp 조금 더 큰 빅컷을 예상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거는 시장에 진짜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나? 큰 문제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얘기였는데 실제로 연준의 2인자로 알려져 있는 월러 이사가 보시는 것처럼 time to lower rates,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할 시간이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open to larger cut, 그러니까 빅컷도 충분히 열어놔야 된다라고 얘기한 게 결국 트리거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고용만 놓고 보면 뭐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니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빅컷까지 열어놔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야, 이거 진짜 고용에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라고 시장이 반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결국에는 9월 첫째 주 주간 수익률 최악으로 만들었던 그런 흐름이 트리거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체크 포인트 바로 넘어가 볼게요. 이에 대해서
시장을 좀 구원해줄 이 사람 등장해야죠. 옐런 재무장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그 고용 보고서 발표를 보고 사실 뭐가 나쁘다고 할 수 없다. 소프트 랜딩,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아니라 연착륙 신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말 사이에 그래도 조금 냉각됐던 시장에 온기를 좀 불어다 주려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아시는 것처럼 옐런 장관이 이런 거 잘하거든요. 이렇게 시장 불안할 때 한 번씩 그 문제 아니다, 문제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약간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시장의 금리 인하 전망치가 사실 고용 보고서 발표됐을 때 직후에는 이게 완전히 역전됐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월러 이사의 내용처럼 B컷 50bp 급격한 인하가 필요하다 쪽으로 50% 넘게 비중이 쏠렸었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고용 숫자를 놓고 보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다가 옐런 장관도 저렇게 시장에 안도적인 그런 분위기를 좀 가져다 주니까 그래 사실 B컷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경기 침체까지는 아닌 것 같아라고 하면서 다시 25bp 쪽이 우세한 방향으로 주말 사이에 이게 조금 전환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조금 흔히 말해서 현타가 좀 오지 않나요? 이 다음 주 FOMC를 놓고 지금 한 달 내내 거의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이번 주에도 계속 이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그나마 다음 주에 저희는 추석 연휴가 있으니까 그걸 좀 쉬어가겠죠. 근데 이 25bp 할 거냐 50bp 할 거냐를 놓고 이게 3주 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좀 그렇잖아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미국도 딱히 할 게 없나 봅니다. 보시는 것처럼 게임스탑, 잘 아시는 그 밈스탁이죠. 밈 주식이 갑자기 급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을 겪으면서 움직였고요. 뭐 우리나라도 최근에 거래가 정말 메말라서 아무도 거래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저 금리 인하라는 어떤 큰 변곡점을 앞에 두고 딱히 거래할 게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 높은 주식만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게 미국의 현실 그리고 국내의 현실, 지금 현재 글로벌 주식시장의 현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세 번째 체크 포인트 한번 살펴볼게요. 이 와중에 유가 또 떨어졌습니다. 68달러까지 떨어졌고요. 70달러의 분위기를 깨버리니까 그냥 줄줄 흘러내리고 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네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중동과 이스라엘 근처에서는 계속해서 크고 작은 포성이 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뚫으니까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정도면 이거 기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유가라든지 혹은 유가 관련주에 투자를, 매수세를 끌어당기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있는데 저도 어느 정도는 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뭐 거래도 안 되고 아무것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데 여기만 보면 이거 언젠가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만약에 앞서 얘기했던 옐런 장관의 경기 연착륙론이 사실이라면 경기를 대변하는 그런 지표, 유가뿐만 아니라 지금 구리 가격도 뭔가 더블 바텀을 만들고 이제 올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 빠른 시일 내에. 이게 급격하게 올라오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저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이쪽에서 저가 매수세 보여주다 보면 이제 연말과 내년 초에는 그래도 조금 계좌가 웃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한번 이쪽에서 최근에 보니까 뭐 인도네시아 증시 이런 쪽은 또 신고가라고 하더라고요. 인도네시아의 특징이 다른 거 없고요. 이제 뭐 니켈이라든지 이런 원자재가 많이 나는 국가입니다. 그런 데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라는 건 경기가 이거보다는 이제 저점을 찍고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섹터도 한번 잘 챙겨보시면 그나마 좀 희망적인 얘기 좀 들려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핀비즘에 보셔야 될 텐데 참 월요일 아침부터 일어나면 보고 있자니까 좀 안타깝네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뭐 통신주 그리고 초록색이 이제 부동산 그리고 또 여기 담배, 필립 모리스, 필수 소비재, 맥도날드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보험, 헬스케어 이런 쪽이 강세인데
지금이라도 이 방어주를 산다는 생각 뭐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굳이 큰 의미는 없어 보이죠. 그래서 지금 사실 시선이 꽂히는 건 뭐 테슬라의 급락이라든지 아마존, 구글 그리고 저쪽에 브로드컴을 비롯한 반도체주들의 급락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반도체 ETF 그러니까 속스죠. 속스를 뭐 여러 가지 하고 계실 텐데 2020년 3월 이후 주간 수익률이 최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주가. 이렇게 되면 좀 그나마 좀 몇 주 올랐다가 또 떨어진 거라 기분이 더 나쁜데 여기서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브로드컴에 대해서 골드만삭스가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을 보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히컵 그러니까 딸꾹질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이 더 딥 저가 매수세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브로드컴이 지금 뭐 AI 쪽에서 약간 불안한 거는 있다고 해도 네트워킹 컴퓨팅 사업 그러니까 본업은 압도적인 입지를 갖고 있고 업계 최고 수준의 마진 그리고 긍정적인 현금 흐름 주주 친화 정책까지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지금 매수해야 되는 게 브로드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내용들을 보니까 사실 지금 당장 우리가 원하는 내용은 딱히 없죠. AI, 뭐 반도체 이런 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감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사실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딸꾹질이라고 해도 이 딸꾹질이 언제 멈출지는 지금 당장 장담하기는 어려운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네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특징주 그나마 조금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테슬라의 급락 속에서도 중국산 전기차 관련주가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니오의 주가 3.5% 상승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이외에 뭐 인도네시아, 뭐 호주 이런 쪽에서는 이제 자원 부국에서는 약간의 긍정적인 분위기가 관측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경기의 최앞단에 있는 원자재부터 조금씩 반등한다고 시나리오를 짰을 때는 이제 뭐 중국의 경기도 전기차도 2차 전지도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 싶다가도 일단 오늘 또 국내장이 조금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세 번째 특징주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마지막 특징주는 이게 조금 위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델 테크놀로지 그리고 팔란티어 테크놀로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본장에서는 뭐 역시나 볼 게 없었어요. 델도 4.8% 급락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시간외에서 델 테크놀로지가 5% 급등 그리고 팔란티어가 7.8% 급등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엄청나게 업황이 개선된 건 아니고요. S&P 500에 신규 편입이 됐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뭐 여러분에게 위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공교롭게 AI를 공유하고 있는 그런 두 종목이 S&P 500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AI, 뭐 반도체, 엔비디아가 좀 꺾이더라도 여전히 희망과 기대감은 상존하고 있다라고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저는 잠시 후에 프리미엄 미국 주식으로 돌아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 흐름 분석해보고요. 오늘 국내 증시 전망 이어갑니다. 프리미엄 미국 주식 헤르메스 스탁 하청환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증시 마감을 분석해보고 오늘 국내 증시를 전망해본다라고 저희가 계속 타이틀을 달고 있는데 오늘 국내 증시 열리는 게 너무 두려운데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장을 좀 참 안타까운 그런 시장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뭐 일단은 아시다시피 9월 달은 좀 그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네. 미국장이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9월이 지나가면은 사실 10, 11, 12까지는 좀 올라갔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그게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을 때는 상당히 좀 강하게 진행이 됐었던 적이 많고요. 그래서 9월, 10월에 조금 매수를 해놓으면
그 스윙 관점으로 보면은 충분히 웬만하면은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으로 승리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3대 지수가 좀 급락을 했습니다. 이제 다우가 1%, S&P가 1.7%, 그리고 이제 나스닥이 2.5%가 떨어졌는데, 사실 이제 뭐 우리가 아시겠지만 고용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부터 떨어졌습니다.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이제 주가의 추이가 나쁘진 않았거든요. 오히려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이고, 예. 엔비디아의 주가를 보시더라도 이제 분봉으로 보시면 올라가다가 이제 그 데이터가 발표가 되고 좀 하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ADP에서 좀 쎄함을 느끼긴 했죠. 예. 왜냐하면 전망치가 워낙 안 좋게 나서 이거 뭐야 막 이랬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수치가 일단은 예상한 것보다 낮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고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되게 안 좋다라는 부분이고, 근데 저는 이제 그 긴 보고서를 다 봤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점이 좀 몇 개가 있기는 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있을까가 일단 첫 번째였고, 네.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요거에다 플러스 알파로 이제 윌러 이 연준에서의 이사. 좀 이사에서의 이 또 매파적인 원래 매파적이긴 한데 또 이제 빅컷을 얘기를 해버리니까 예. 일각에서는 사실 빅컷을 얘기를 하는 게 빅컷으로 진행이 되는 게 좋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군요. 빅컷이 되면은 경기 침체가 엄청나게 부각이 되면서 저는 굉장히 좀 투심이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의 해석들도 좀 엇갈리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전후로도 약간 좀 변동성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용 사실 숫자만 보면 이렇게까지 시장을 급락시킬 숫자였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월러 이사의 어떤 발언도 시장에 영향을 좀 줬던 것 같고요. 그런 얘기들 잠시 후에 좀 나눠보도록 하고 아까 엔비디아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엔비디아 4%, 뭐 브로드컴 10%, 테슬라 8%. 뭐 빅테크가 일제히 무너졌어요. 네, 그건 좀 어쩔 수가 없는 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반등이 나올 때에도 기술주 중심으로 M7 중심으로 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군요. 어쩔 수 없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 기술주는 고평가 논란이 계속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금리 인하가 만약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물론 최근에는 이제 뭐 리츠라든지 뭐 금융주들도 일부 꽤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이제 티커명 5인 리얼틴컵의 주가를 보시면 정말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채권 쪽도 TLT나 뭐 TMF 같은 거 보시면 거의 TMF는 50% 정도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바닥권에서 한 40~50%씩은 또 금리나 수혜주들 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수급이 조금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충분히 느낄 수 있지만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했을 때 기술주가 또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또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은 많이 올랐고 이제 상승을 주도한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수급 이탈이 나오니 당연히 낮은 걸 팔기보다는 위에 있는 것부터 막 쭉쭉쭉 판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군요. 대부분이 수익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에서도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메타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좀 같이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펀더에서의 뭐 엄청난 문제가 생겨서 빠졌다라기보다는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좀 이탈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수급이라는 거는 나갈 때도 있고 좀 꽉꽉 채워져 있을 때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절대적인 가치를 일단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펀더 대비했을 때 너무나도 수급 이탈이 강하게 나와서 빠졌다. 이건 기회로 볼 수 있죠. 그럼 예를 들면 이제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을 한 거라 네. 이게 혹시 펀더랑 연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좀 과도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은 뭐 저도 개인적으로 브로드컴이 더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사실 시장 컨센서스에 비해서는 잘 나왔고 가이던스 자체도 매출 진짜 0.6%인가요? 그 맞아요. 차인데 이렇게 10% 정도 하락할 정도면 컨셉 미스한 쪽은 완전 뭐 30% 40% 떨어져야죠. 근데 그러니까요. 너무 냉정하게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걸 봤을 때는 뭐 이제 약간 단순히 그 수치적인 부분에서 뭐 가이던스 좀 낮아졌네. 이거 뭐 고점인가봐. 약간 이렇게 너무 과하게 확대 해석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좀 개인적으로는 엔비디아도 그렇고 뭐 브로드컴도 그렇고 좀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고용 숫자도 그렇고요. 브로드컴의 실적 숫자도 그렇고요. 사실 이렇게까지 시장에 크게 발작을 할 일일까라는 좀
물음표가 계속 찍히거든요. 그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중심을 잡아가면서 숫자를 제대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고서 14만 건대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가 16만 건이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이 뭐 숫자상으로는 충분히 시장에서 좀 아쉬웠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은 뭐 수치적으로 보면은 좀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예. ADP도 많이 떨어져서 나오기도 하고 고용 쪽이 좀 숫자가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체크를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민간 고용이 사실 좋게 나오지가 않으면 그랬죠. 비농업 고용이 좋게 나온 적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넘버가 안 좋긴 안 좋겠다 해서 세부 항목을 좀 잘 뜯어봐야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전부터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장기 실업자가 늘어나면은 정말 큰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실업률 떨어졌죠? 네, 실업률 떨어졌습니다. 네. 4.3에서 4.2로 떨어지고 이제 예상치에도 좀 부합을 했고요. 그러게요. 조금 제가 이제 세부 항목들을 좀 뜯어봤을 때 조금 계속 주말 사이에 좀 고민을 했었던 게 뭐냐면 장기는 늘어난 게 없습니다. 지난달과 동일해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늘어난 건데 단기에서도 사실 좀 신기합니다. 이게 단기에서 분명 실업자 수가 늘어난 거는 맞아요. 네. 실업자 수가 늘어난 건 맞는데 그 퍼센테이지와 거의 유사한 만큼 신규 취업자 수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안 늘어난 거죠. 그렇군요. 네, 근데 전체적인 넘버는 너무 쪼그라들었어요. 그러면 이거 뭔가 데이터상에서 집계가 뭔가 좀 수정이 이상하네요. 네.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인 실업자 수가 만약에 늘었다. 이거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니까 그렇죠. 네. 문제가 심각합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그러지 않았고 이번에도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번에도 단기적인 실업률이 안 좋았을 때 허리케인의 영향이 있을 거다 했는데 허리케인 영향 전혀 없었잖아요. 예. 이번에도 세부 항목 그 데이터 뿌려준 걸로 보면은 그 보고서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 신규도 늘어나고 사실 실업자 수도 줄어든 수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넘버 자체가 확 줄어드니까 이게 그러면은 그 이전에도 우리가 한번 집계적인 부분에서 좀 오차가 있어서 계속 수정됐어요. 네, 수정됐고 네. 그 수정치가 굉장히 커서 이거 뭐 데이터 이렇게 되면 이거 믿을 수 있는 건가 약간 이런 얘기들 우리가 한번 한 적 그러게요. 있잖아요. 네. 그래서 비슷하게 이번에도 좀 그런 부분에서는 수정치가 나왔을 때 좀 갭 차이가 꽤 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이전에 카운티들에서의 이런 주요 지역들의 고용에 대한 내용도 나왔었는데 거기서도 거의 과반 이상은 일단 좋은 흐름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수정적인 부분이 나왔을 때는 좀 변동수가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장기 쪽에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예. 저는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뭐 고용 상황에 따라서 또 그럴 수 혹은 있죠. 기업들의 상황에 따라서 일시적인 변화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경기 침체다라는 이런 좀 시그널이 너무 강해졌고 그러네요. 거기서 낙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번까지도 장기가 변화가 문제가 없다. 없으면, 네. 그러면은 저는 그 사이까지는 굉장히 시장이 좀 문제가 있는 잘못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음번 데이터가 이제 좀 시간의 갭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실업률 자체가 일단 변화가 없다라는 부분에서는 전 기회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기는 하는데 이제 그 데이터에 따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 변곡점은 결국에는 FMC죠. 그런 것들 그렇죠. 다 감안을 네. 해서 얘기가 나올 텐데 저는 그래서 요번에 이제 B컷이 나오면 하면 안 된다.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는 장기 고용이 지금은 이제 이게 긴 기간을 하니까 두 달의 변화가 좀 예민하게 반영이 되지 않을 뿐이었지 네. 이 시각 자체가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B컷을 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패드워치도 지금 7대3 비율로 맞아요. 베이비컷이랑 이제 B컷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B컷이 나오면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B컷이 필요한가 아니면 시장에서 B컷을 정말 원하는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이 좀 되다 보니까 이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시장의 의견이 나뉩니다. B컷을 해야 된다는 쪽 아니면 하면 오히려 시장이 더 크게 놀랄 수 있다는 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상황이고 하창원 본부장님은 하면 안 된다 쪽으로 얘기를 하고 계신데 지금 3대 7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25bp가 지금 7이고 50bp가 3이란 말이죠. 그러면 시장도 그걸 다 알고 있는 모양이네요. B컷 하면은 지금 더 놀랄 수 있다라는 걸.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그 앞서서 이사의 말이 원래 이사의 말이 이제 B컷 좀 더 세게 얘기하니까 이거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데이터 보고 아마 좀 많이들 고민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그렇군요. 상황에서 네. 이사들이 좀 강하게 발언을 하니까 이거 뭐지? 그러면은 이게 지금 B컷이 요번 한 번만 나온 게 아니라 다음번 수치가 굉장히 높아요. 다음번 금리 인하 때는
비컷 확률이 53%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번에 안 하더라도 다음에 하면 이거 어쨌든 간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런 이슈가 조금은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자료 보니까 12월에도 추가 비컷이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네요. 네, 그럼 이게 연달아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상 이게 그러게요. 생각해야 되는 게 단순히 고용을 떠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크로가 금리를 떨어버리면 급격하게, 예. 달러가 약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엔화가 엄청나게 세질 텐데 시장은 또 변동성이. 네, 보유재에서는 이미 12월에 또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그러네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캐리 트레이드가 엄청나게 나올 텐데 그러면 국채부터 시작해서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그런 캐리 트레이드가 나오다가 만 건데 지금 엔달러 환율 보면 142선이에요. 블랙 먼데이 때가 140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달러가 쭉쭉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생길 텐데 그럼 이 뒷감당을 고용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캐리 트레이드로 엄청나게 많은 국채가 터져 나올 거고 거기에서 이제 밸류 다운이 될 텐데 그럼 유동성 확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러면 한동안은 정말 블랙스완급으로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비컷으로 넘어가면은 이건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컷 가능성 그러면 얼마나 보세요, 혹시? 저는 지금은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저는 10% 이내야 된다라고 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 모르니까. 네, 아직 네. 모르니까 일단 어느 정도로는 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요번에 첫 달이 그래도 꽤 높다라고 저는 수치가 생각을 하는 게 네. 처음이니까 그래 비컷으로 시작해도 괜찮은데 비컷으로 만약에 시작을 해도 저는 충격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비컷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패드워치에서의 금리나 퍼센테이지가 비컷이 50% 이상이다. 그러면은 저는 증시는 뭐 이전 저점도 깨가지고 그 저 밑으로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뭐 이전에 우리가 코로나 때나 이럴 때 또 새로운 우리가 지금 증시를 떠나 있는 수많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네. 아 요번에 다시 기회 왔다고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그건 그랬죠. 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증시가 좀 이렇게 강하게 살아나기는 좀 어렵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번 주 지나가고 다음 주 추석 연휴 끝나면 이제 비컷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물론 뉴욕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추석 연휴에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웬만한 서학개미 분들은 이번 주에 어느 정도 방향성을 좀 잡아놓고 베팅을 해놓고 혹은 뭐 현금 확보를 해놓고 마무리를 하시길 원하실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베팅을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근데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주식으로 하시는 분들은 사실 사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지금은 왜냐면 계속. 왜냐면 아시겠지만 나스닥이 부러진 적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올라가는 거에서 분할 매수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정말 긴 시결로 보더라도 나스닥이나 S&P가 1년 반 이상 빠진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최대한 많이 빠지는 게 그 가격이고 예. 그거 이후에는 사실 2, 3년 동안은 완전 슈퍼랠리가 나오면서 그 그렇죠. 이상 그냥 부숴가지고 올라가는 게 요 몇십 년간의 트렌드였거든요. 네네. 그러면 사실상 지금 너무 급한 자금 그리고 당장의 수익을 노리신 것이 아니라면은 미국 증시는 사실 사면 그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믿음이 있죠. 네, 그 믿음이 있고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 또 이제 오늘 신문을 보시면 이제 트럼프 후보가 물론 아직은 후보지만 달러를 배제하는 쪽은 관세 100% 매기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얘기는 즉슨 달러가 조금 약해질 거라고 일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축통화에 대한 그 흐름 자체를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보호무역지로 지금 뭔가 지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나스닥으로 돈이 계속 몰리겠죠. 이제 미국 증시로 돈을 몰리는 상황이 유지가 될 거고 또 이번에 공장 증설도 엄청나게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돈은 결국엔 그쪽으로 계속 몰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락 기간을 잘만 이용하면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이나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몇 년 동안의 그 랠리를 다시 누르는 그 기회를 얻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대신에 국내 증시는 좀 다르죠. 국내 증시는 사실 현금을 갖고 있으면 좋기는 한데 저는 이미 현금화를 하는 시기는 넘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딱 주요 종목이나 지수 ETF를
이제 오늘은 좀 많이 아프기 시작을 할 테니 그렇게 떨어졌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좀 이제 분할 관점으로 모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면 아예 기다렸다가 이제 턴할 때 사시는 것도 괜찮고, 그쵸. 근데 우리가 블랙 먼데이처럼 그 하락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철저하게 자금을 굉장히 세밀하게 쪼개서 시장에서 사주면서 이 불안한 부분에서 내가 계속 참여하고 있다라는 기분을 들게끔 해야지, 이게 무섭다고 해서 관망하거나 그렇게 되면 좀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항상 주식은 이 많이 떨어졌을 때가 기회일 때가 많았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셔가지고 불안함보다는 조금 반대의 생각으로 좀 기회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요번 이 하락분을 잘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뭐 저희가 앞서서도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증시 흐름을 보고 이제 국내 증시 전반까지 가져가는 그런 코너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 사실 미국 증시를 얘기하는 거죠. 내려가면서 사도 되는 미국 증시, 그렇지만 내려가면서 샀다가 계속 몰릴 수 있는 한국 증시의 어떤 대비가 좀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국내 증시도 낙폭이 좀 커지고 있고요. 조만간 언젠가는 돌아오는 그때가 있을 수 있으니까 분할해서 조금씩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전략은 국내 증시에서도 어느 정도는 지금은 이제 해당이 되는 기점에 와 있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헤르메스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국내 증시 전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서울 최인 앵커와 함께합니다.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걱정으로 월요일장을 시작하게 될 것 같은데요. 경기 침체 우려가 시장을 뒤엎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뉴욕 증시 보고 많이들 걱정하셨을 테고 놀라셨을 텐데 지금 비껏 전망치가 한 차례 좀 강하게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소강 국면으로 들어간 것도 같고요. 이에 따른 전략들 오늘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국내 증시 금요일에 마감가부터 오픈해 볼게요. 코스피가 지난 금요일에 결국에 2,600도 이탈하면서 2,544포인트, 전거래일 대비 1.2% 하락했고요. 코스닥이 낙폭이 좀 더 깊었습니다. 2.5% 하락으로 700선 코앞까지 내려간 채 마무리가 됐고요. 확실히 체감하는 그 흐름 자체가 좋지 못했죠. 하락했던 종목들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서 2,100여 개를 넘기는 모습이었습니다. 확실히 환율의 하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중 한때 10원도 넘겼다가 8원가량 떨어지면서 원달러 환율 마무리가 됐는데 외국인들은 컴백을 해주지 않습니다. 외국인들 거래소에서 10거래일 연속의 팔자 포지션 잡아가면서 시장 안에서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부추기고요. 선물 시장 다시금 들어와 주나 싶었지만 금요일에 팔자로 등을 돌린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특징주, 특징 섹터 살펴볼게요. 밸류업 관련해서 DB금융투자가 정말 강하게 튀어 올랐습니다. 신고가까지 갈아치웠는데 중소형 증권사 중에서 처음으로 밸류업 공시가 있었고요. 그 내용은 주주 환원율 40%를 유지하겠다라는 방침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20%가 넘게 튀었고요. 한미약품도 8% 상승 보였는데요. 다른 제약바이오 잘 갈 때 사실 한미약품은 쉬었었거든요. 정말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우리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한미약품 왜 이렇게 안 가 싶었을 텐데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그리고 하반기에 임상 데이터 여러 가지 그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 예정 된 날짜는 11월로 지금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한미약품 강하게 시세가 나와줬었고요. 자율주행 지난 금요일에 또 특징적인 섹터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내년 1분기부터 유럽과 중국에서 FSD 판매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죠. 물론 규제 당국의 승인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이 중요하겠지만 처음에 개장 직후에 관련주들 정말 강하게 튀어 올라갔었거든요. 하지만 시장 상황이 받쳐주지 못해서일까요? 전반적으로 윗꼬리가 강하게 달렸습니다. 퓨런티어가 상한가 갔었지만 풀린 채 23% 마감이 됐고요. 라닉스도 상한가였습니다. 하지만 5%의 상승에 그쳤고요. 심지어 모트렉스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 인포뱅크도 20%대 급등 보이다가 오름폭을 다 반납하고 0.7%의 상승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기차 화재인데요. 정부에서 전기차 화재 대책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8월이었죠. 인천 청라에서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에 불이 붙었고 이때부터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시세가 나와줬었지만 테마주로서 자리매김하면서 급등락이 좀 컸었습니다.
다시금 전기차 화재 대책 발표 그 안에서 소방 쪽으로도 지원 대책이 나와주면서 소방 관련주들이 강하게 튀어 올라갔었고요. 그 중심에는 파라텍, 상한가 같고 한컴 라이프케어도 15%. 다만 이 전기차 화재 했을 때 가장 중심에 있었던 섹터가 전고체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금요일에는 전고체 쪽으로 오히려 좀 강하게 물량이 출회되는 모습 보여줬었고요. CIS가 6%, 무려 한농화성은 12%의 급락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2차 전지 볼게요. 현대차가 유럽에서 EV 전기차 판매 목표를 무려 25%나 줄였습니다. 그만큼 전기차가 수요가 확 줄었다는 거겠죠. 그렇다 보니 전고체, 셀, 양극재 너나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 강했고요. 삼성 SDI가 삼화전기가 6%, 엔캠이 8%대 하락이 나왔고요. 리튬 관련주들도 주가가 계속해서 좀 내림세를 보여줬었는데요. 리튬 포어스도 5%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확실히 이제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AI 거품론이 제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난주에만 엔비디아가 한 주 동안에만 8%가 넘게 급락이 나왔었는데 그렇다 보니 국내 그 안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의 우려는 당연지사겠죠. 자, 지난 금요일에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줄을 이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도 나왔는데요. 자, DB금융투자에서 삼성전자 3분기 어닝 쇼크가 전망이 된다라고 하면서 투자 의견은 매수지만 목표가를 11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삼성전자는 7만 원도 지금 이탈한 자리, 전 저점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내려갈 수 있다라는 그 우려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에 뉴욕 증시 그 안에서 엔비디아가 또 한 차례 무너졌었다 보니 오늘 반도체주들의 부침이 좀 예상이 되는 구간입니다. SK하이닉스도 목표 주가 26만 원까지 낮췄고요. 단기적인 반등의 모멘텀이 부재하다라는 목소리였습니다.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5%, 10% 예상치를 밑돌 거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디램 가격이 최근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반도체 다시금 다운 사이클로의 진입이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도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데이터 센터향 전력 쇼티지라는 모멘텀을 안고 상반기에 전력기기주들이 달려줬었는데요. 아무래도 AI 거품론, 반도체 픽아웃 이야기가 나와주다 보니 전력기기 쪽으로는 하방 압력 당연히 나오겠죠. 최근에 반도체와 동조화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HD 현대 일렉트릭 3분기 비수기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안 나올 거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도 다행히 피크아웃은 아니래요. 피크아웃은 2025년 이후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목표 주가 50만 원에서 41만 원까지 낮췄고요. 아모레퍼시픽 시가총액으로만 봤을 때 화장품주 내에서 대장입니다. 화장품주 올 한 해 잘 갔을 때 아모레퍼시픽은 움직임이 없었고 오히려 좀 내려가는 움직임 보였었죠. 아무래도 중국 향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주가가 탄력도가 없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최근 조금 살아나나 싶었지만 다시금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 18만 원 나왔고요. 중국 적자가 불편하다라는 목소리, 3분기 실적 역시나 예상치 하회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극재 기업 LG화학 쪽으로도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금요일에 나왔습니다. 탄산 리튬 가격이 톤당 71위안, 3년 6개월 내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보니 양극재 업체들에게는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황이고요. LG화학 역시나 목표 주가 55만 원으로 내렸고요. 그래도 주가는 바닥을 다져가고 있다라는 그 목소리로 대신증권 리포트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브로드컴이 지난 금요일에 결국에 10%대 급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3분기 실적은 정말 좋았는데 4분기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가이던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시간 외에서도 급락을 했고 정규장에서 10%의 급락이 나온 건데요. 그래도 증권사에서는 희망 회로를 돌려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와줬습니다. 삼성증권과 키움증권, 국내 증권사의 목소리였었고요. 이 브로드컴과 엔비디아 같은 AI 시대의 승자를 외면하기에는 오히려 좀 위험 요소가 크다라는 목소리였었고요. 키움증권에서는 오히려 실적 시즌 이후에 반도체 업종의 주가가 크게 반등할 거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사실 모르겠습니다. 반도체주들이 최근 들어서 부침을 겪고 있고 지금 글로벌 매크로 이슈 자체가 반도체에게는 그렇게 희망 회로를 돌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들여다봐야 될지도 점검 들어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또 한번 오늘 점검 들어가 봐야 되겠죠. 테슬라가 자율주행 로드맵을 발표를 했고 지난 금요일에 급등하나 싶더니 윗꼬리를 전반적으로 달았다라는 부분 앞서 시황판에서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그래도 10월 10일에 로보택시가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8월에서 10월로 밀렸죠. 지금 10월에는 공개가 된다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데 로보택시의 기반이 FSD래요. 그렇다 보니 이 일정을 앞두고 FSD 관련주들,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한 차례씩 다시 한번 시세가 나와줄 수도 있는 부분인지라 점검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또 머스크가 트럼프 전 대통령 굉장히 지지하고 있죠. 자율주행 규제 완화의 이야기가 나와줄 거다.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요. 뭐 이런 풀이도 있었습니다. 자, 자율주행 관련주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라고 가져왔고요. 퓨런티어 모트렉스가 대표 주자로 보시면 되겠고요. SOS랩, 슈어소프트테크, 라닉스, 라이콤, 그리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까지 관련주들 챙겨가시고요. 하나증권에서는 자율주행 관련해서 앞으로 좀 계속해서 성장 이어갈 거다. 2032년까지 무려 연평균 35% 성장할 거다라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자, 자리 옮겨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궁금한 종목 Y. 오늘은 SP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네. 오늘도 걱정이 됩니다. 아무래도 경기 침체라는 키워드가 시장을 잡아먹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자, 우리는 그래도 시장 전략 세워봐야 되겠죠. 포인트 1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가 금요일에 결국에 한 8%대 급락이 나왔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 안에서 2차 전지 좀 올라갔었잖아요. 2차 전지 다시 한번 급제동 걸린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테슬라의 하락은 사실 뭐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하락하면서 좀 빠졌는데 더 많이 빠졌던 부분이라서 사실 이것 때문에 2차 전지가 빠진다 뭐 이렇게 보긴 좀 어렵고 네. 지금 어느 정도 수급적으로는 2차 전지 쪽으로 좀 쏠림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 테슬라의 하락 그리고 전반적인 미증시 하락이 아무래도 2차 전지 하락에 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2차 전지 섹터군들이 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단기 차익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최근에 테슬라가 올랐던 이유는 자율주행 이슈가 더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셀업체 위주로 2차 전지 위주로 좀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뭐 테슬라 때문에 빠진다라기보다는 만약에 2차 전지에 오늘 수급들이 다 빠지면은 그때 좀 전반적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네. 좀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얘기해 주셨던 만큼 자율주행 질문 들어가 볼게요. 시장 안에서 금요일에 관련주들 시세가 나왔다가 쏙 들어갔어요. 네. 마감 될 때쯤에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 자율주행 관련주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켜볼 법한 섹터일까요? 어떻게 네, 보세요? 일단 뭐 FSD라고 하는 것이 완전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부분들을 중국과 유럽에 판매한다라는 것은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소식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결국엔 이 이제 테슬라의 행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테슬라라기보다는 일론 머스크의 행보인데 과연 트럼프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도 지금 시간이 얼마 안 그렇죠. 남았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거는 제 개인 사견입니다만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똑똑한 게 뭐냐면 이게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약간 뭐랄까요 해리스가 되면은 그 IRA가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전기차에 그 나쁠 게 없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래서 트럼프랑 해리스랑 둘 다 공통 수혜받은 게 테슬라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게 네. 왜냐면 일론 머스크가 지금 지지 선언을 아예 했잖아요. 네. 트럼프 쪽을.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안 되고 해리스가 된다고 해서 해리스가 그런 친환경 사업, 전기차 사업을 배척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론 머스크가 좀 똑똑하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네.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뭐 어떤 미국 대통령이 되던 간에 지금 일론 머스크가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 미래 사업들 이런 것들은 저는 미래 성장이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저런 완전 자율주행 기술은 지금 네. 테슬라가 전 세계적으로 제일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카메라 모듈 이런 쪽은
당연히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해서는 카메라 모듈이 더 개수가 많이 필요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성장성은 의심할 필요가 없는데 결국엔 이게 단기적으로 상승했다가 빠지는 부분 때문에 걱정이실 건데 중장기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부터 모아가야 되는 게 맞고 내가 좀 트레이딩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뭐 지난주 금요일 날 윗꼬리가 달긴 했습니다만 이 이슈가 지금 끝나지 않고 뭔가 다시 또 나와준다고 한다면 추가 상승 여력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난 금요일에 지금 눌린 자리에서의 매수 기회 오늘장에서 잡아볼 수 있는 걸까요? 자율주행이요? 네, 근데 사실 자율주행 안에서도 지금 종목별로 차별화가 좀 너무 심하게 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좀 시가총액이 낮다 보니까 네. 좀 크게 급등. 가기도 했고요. 사실 이 퓨런티어 모회사가 하이비전 시스템인데 저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그런 검사 장비 쪽은 네. 이쪽이 좀 되게 꽉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하게 올라왔고 저는 오히려 모트렉스 같은 종목들 특히나 HMI 관련돼서는 네. 저는 모트렉스 쪽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트렉스가 급등했었다가 결국에 네. 하락으로 전환이 된 채 마감이 됐는데 오히려 지금 자리 모트렉스 좀 괜찮다 말씀 주셨고 자 그러면 본부장님 전기차 화재 대책도 발표가 됐단 말이죠. 확실히 금요일에 이슈가 뭐 되게 많았습니다. 관련주들이 시세가 폭발했어요. 소방 관련주들 네. 특히나요. 지금 자리에서 단기적인 자금 쏠릴까 지금 질문 달려 있는데 오늘장이 부진하다면 네. 그럼 이쪽으로의 단기 시세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가능성 있는데 이게 화재 대책 나오면서 약간 스프링클러 관련 네. 얘기만 나와서 그 스프링클러 관련주들만 좀 세게 올라갔거든요. 파라텍 같은 경우. 네네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은 사실 좀 이슈로 올라갔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만약에 좀 본연의 이러한 전기차 화재 이런 관련 예방 종목들을 보신다고 한다면 사실 근데 오히려 이 종목 지금 그리드위즈나 이런 쪽은 다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렇게 급락 나온 것들이 좀 화재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정부에서 과연 저거에 대한 대책을 줄 수 있냐예요. 예를 들면 그리드위즈 같은 경우는 PLC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저 PLC가 뭘 하는 거냐면 배터리가 과충전됐을 때 네. 차단해 버리는 그런 릴레이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정부에서 야 그러면 우리 완충은 안 돼. 뭐 90%만 충전하게끔 해줄게. 이러한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나와야 올라가는데 지금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는 배터리 그 정보 공개와 네. 스프링클러 이런 맞아요. 얘기만 나오다 보니까 이거 왜 얘네는 얘기 안 나와? 이러면서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얘기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럼 보고 기대감이 있는 쪽. 한농화성 CIS 전고체는 오히려 좀 급락이 나와서 네, 전고체는 사실 지금 당장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전고체 배터리가 대안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저거를 뭐 테스트하고 양산하는 데까지 지금 시간이 최소 1년, 뭐 1년이 뭐예요? 1년 이상이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포비아 현상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만들자 이런 건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라 실제로 화재를 막기 위한 대응책이 나올 거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도 그거에 대한 일환인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정부에서 내올 수 있는 거는 배터리 완충을 100% 안 되게 막는 뭔가를 하자, 네. 장치를 걸자 아니면 BMS 관련해서 뭔가를 꼭 넣자 이런 것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트레이딩은 오케이 사인 받아봤고요. 자 그럼 2차 전지 자율주행 오늘 통틀어서 탑픽 받아볼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어떤 종목을 사냐가 지금 중요할까요?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그 중에 본다고 한다면 저는 현대오토에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오르고 있지만 이 현대오토에버는 사실 현대차에서 꿈꾸고 있는 그 SDV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중심차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업이고 결국엔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중심차가 되어야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 그리고 지금 현대오토에버는 2분기도 사상 최대 실적 기록했고요. 하반기도 이러한 모멘텀 살아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오토에버 목표가 짧게 말씀 네, 주신다면요. 목표가는 18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14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18만 원, 손절가 14만 원 챙겨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전력기기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력기기 확실히 이제 반도체와 동조화된 움직임 보여줍니다. 최근에 급락이 목격이 되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그냥 지켜보는 게 답일까요? 일단 뭐 지금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올라왔지만
AI 반도체에 대한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섹터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고 네. 빠질 때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게 결국에는 AI에 대한 기대감으로 끌어올렸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조금 뭐 관망이 답이냐 아니면 추가 매수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뭐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지금은 추가 매수할 단계는 아니고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흐름부터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결국에는 전력기기에 대한 실적들이 좋고 앞으로 뭐 전망치가 너무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2분기 굉장한 어닝 서프라이즈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조정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AI에 대한 특수 효과를 밸류에 집어넣은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라서 지금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망이 답이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럼 바로 탑픽으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전력기기 안에서 지금 살 수 있는 종목 고를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 어렵죠? 이거는 네. 실적이 그나마 되는 기업들을 쪽으로. 보셔야 된다. 현대일렉트릭. 네, 그 중에서 지금 실적 가장 좋은 게 HD 현대일렉트릭이고요. 지금 뭐 사실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 아니라 2배 이상이었죠. 엄청났기 때문에 요게 하반기까지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 전력기기 쪽을 보신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중소형단보다는 네. 오히려 완전 대장격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목표가 어디로 볼까요? 네, 현대일렉트릭 목표가는 30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오. 손절가는 22만 원 정도. 지금 사실 되게 타이트하게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시장 분위기가 지금 여기서 뭐 크게 보고 이렇게 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근데 위로 업사이드를 좀 더 주는 거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 고점 대비 지금 조정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볼 수 있겠다라는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가 타이트하게 22만 원, 목표가 30만 원 잡아 보겠습니다. 자, 오늘장 전략 짧게 들어볼게요. 오늘 걱정이 많이 될 거거든요. 네. 한마디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이제 추가 하락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되고 이제 반대매매 반대매매 나오겠죠. 리스크가 이제 있어요. 그럼 반대매매 나오게 되면은 추가 낙폭이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비해서 매물 출회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보수적으로 대응하시고 현금 확보하시는 전략을 세워보시는 네.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화도 너무 어려운 장이 아닐까 그렇죠. 싶은데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 바라봐야 된다로 정리하면서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P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3픽으로 이어갑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월요일에 함께하는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월요일인데 좀 밝게 저희가 시장 문을 열고 싶은데 분위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럴 때 어떤 종목 대응해야 될까요? 네, 오늘 월요일 시장 참 밝게 인사드리면 좋을 텐데 시장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저번 주 금요일 시장 짧게 살펴보면 아무래도 저점을 어느 정도 다시 한번 경신을 하면서 시장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금 같은 시장 상황 속에서는 매크로 이슈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지만 국내 수급 상황 아무래도 체크를 해볼 수밖에 없겠죠. 국내 수급 상황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시장, 그리고 이 대형주들 위주, 그리고 IT 반도체라든지 기존에 강했던 섹터들에서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강했던 이런 국내 시장에서 강했던 중소형주들 위주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은 기존에 강했던 섹터, 그 섹터 내에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번 주 시장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는 어느 정도 눌림이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섹터를 선별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 어떤 종목을 오늘 픽하셨는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가져온 종목은 바로 대봉 LS입니다. 이 대봉 대봉 LS. LS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이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뭐 최근 들어서 국소 상처 관리, 접착성
하이드록의 상용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뷰티 브랜드 공급 이슈까지 함께 있기 때문에 이런 단기 이슈 다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종목 함께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중소형주 그리고 테마주 쪽에서 좀 골라오신 것 같은데요. 뭐 우리가 추가적으로 들어야 되는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가격 전략이 있다면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추가적으로 이슈들 간단하게 짚어드리고 이 종목에 대한 이슈 그리고 가격 정책도 한번 우리가 접근한 가격 밴드 라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먼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식물성, 유신성물, 동물성 원료로 대체할 수 있는 뷰티 브랜드 이 부분에 있어서 세럼을 출시하는 예정이 있기 때문에 일정에 따른 앞으로의 추가 상승 메리트 충분히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국소 상처 관리에 대한 하이드록의 상용화가 추가적으로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의 입점에 있는 뷰티 브랜드에서 이 원료에 대한 사용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뷰티 이슈로 인해서 좀 더 좋은 이슈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간다면 최근 비만 치료제 부분에 있어서 대형주들은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GLP-1 제제들 외에도 다양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슈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은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위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대 말씀드릴 텐데요. 현재 가격대 매수가 17,000원, 그리고 목표가 19,000원, 손절가 15,500원 함께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목표가 19,000원, 손절가 15,500원으로 중소형 테마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고려해서 여러분들 트레이딩에 옮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송가람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앵커의 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앵커의 픽 역시나 저도 중소형주 트레이딩용으로 한번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토비스라는 종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비스라는 종목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카지노 쪽에 납품을 하는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업체였습니다. 근데 카지노가 가면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최근에는 차량용 디스플레이로도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최근에 차 타보시면 신차에는 디스플레이가 많이 이렇게 곡선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새로운 장을 좀 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에 증권가에서도 새로운 리포트가 하나 나오면서 주목을 받았던 게 전기차 화재 예방 수혜주로 또 편입이 됐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자회사 글로쿼드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서 화재 예방용 전기차 충전기형 통신 컨트롤러 이걸 만든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부각하면서 신한투자증권에서 목표가를 3만 원까지 제시했다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오늘의 AI 과연 이런 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얘기할지 굉장히 좀 궁금해지네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고용보고서 충격으로 인해서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기술주들이 급락세를 보였어. 이럴 때 코스피에서는 어떤 종목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하나만 추천해줘. 어떤 종목이 나올까요?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와 테슬라 같은 기술주가 급락할 때 KOSP에서는 방어적인 성격을 가진 소비재나 헬스케어 관련 종목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셀트리온 같은 헬스케어 종목이 안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도 헬스케어 관련주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고 필수 소비재 성격이 강해 상대적으로 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엔비디아와 테슬라 같은 기술주가 급락했을 때 또 방어주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 이런 종목이 아니고 또 셀트리온이네요. 헬스케어도 아시는 것처럼
뭐 경기가 침체가 와도 우리가 약은 먹어야 되니까 물론 국내에서는 사실 바이오가 방어주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큰 종목의 관점에서는 또 방어주가 될 수가 있겠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 오늘도 움직일 수 있을지 시장을 좀 구해낼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3픽 대봉 LS, 토비스 그리고 셀트리온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이어갑니다. 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함께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오늘도 월요일, 우리 지난주 월요병 걱정했었는데 오늘은 월요병 세게 올 것 같아요. 아니 월요병이 올 게 없네요. 오늘 제가 아침 뭐 당장 시장이 걱정이니까 네. 오늘만큼 월요병 잠시 미뤄두고 아무튼 오늘은 좀 여러분들께 아무튼 무언가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도 이런 어떤 시장 상황을 앞두고 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또 어떻게 시장을 우리가 또 적응을 하고 또 이 감당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인데 네. 물론 어느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이게 뭐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시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좀 멘탈을 부여잡고 해야 되는지 사실 그런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좀 제가 보듬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부장님 믿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에 복귀부터 들어가 볼까요? 지난 금요일에 지수 자체가 굉장히 많이 빠졌고 시장이 이제 올라갈 때 됐을까 했었지만 뭐 힘은 없었습니다. 금요일 어떻게 보셨어요? 결국에는 이제 고용 보고서 네. 이 부분이고 결국에 이제 그게 또 사달이 났죠. 그래서 뉴욕 증시가 또 지난 금요일에 많이 흔들리긴 했는데요. 일단 이제 지난 금요일도 뭐 고용 지표를 좀 관망하는 심리 때문에 좀 매도 심리가 우위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또 긴 또 추석 연휴가 있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좀 뭐 현금을 좀 확보하자는 심리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장중에 좀 보고 있으면은 그 짜증스러움을 뭐 다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수 자체가 이제 좀 뭐 좀 돌아서려나 이게 뭐 장중 저점일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도 그렇지 않아요. 계속 흔들려 버리잖아요. 뭐 장 막판에 아마 조금 낙폭 줄이는 정도였는데요. 일단 뭐 기관 외국인이 뭐 9월 들어서 지금 양시장을 계속 좀 매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뭐 수급이 뭐 아무리 뭐 개인들이 뭐 일사불란하게 뭐 매수를 한다 그래도 뭐 지수 자체를 떠받치기엔 좀 역부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반도체 쪽에서 그나마 조금 뭐라 그럴까요? 삼성전자가 좀 장중에 좀 반등 시도를 했다라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좀 눈에 띄면서 이제 좀 지수의 하방을 좀 제한해줬다 정도. 뭐 이런 것들이 좀 위안이 될 수 있겠지만 네. 다른 부분에서는 지금 다들 힘들고요. 다만 이제 뭐 바이오 쪽에서도 뭐 시총상위주 일부가 좀 상승해주는 삼바가 다시 반등한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지수 자체는 일부 시총상위주들이 조금 지탱해주는 모습이 좀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지수 자체 하방은 좀 덜한 것 같지만 개별 종목분에서 낙폭이 훨씬 더 커지는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2차 전지도 뭐 지난 거래일에서는 뭐 좀 지수를 좀 방어해주지 못한 이런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업종이 다 지금 무거운 거예요. 계속 이제 뭐 이렇게 좀 낙폭이 좀 이렇게 커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일부 테마군 해봐야 뭐 자율주행이나 뭐 메타버스 정도 움직인 정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뭐 안 좋았는데 그래도 이제 하나 좀 희망 고문을 하자면 그래도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좀 뉴욕 증시에 비해서 좀 과하게 빠진 측면들이 있단 말이죠. 네. 코스닥 쪽은 더 빠졌잖아요. 근데 이제 뭐 지난 이제 금요일에 뉴욕 증시가 그래 급락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일정 부분 좀 선반영 되었기를 이렇게 한다면 우리 시장이 그래도 오늘 뭐 예를 들면 뭐 벌써 뭐 주말에 뭐 블랙 먼데이 뭐 우려 뭐 또 재현되나 사실 이런 헤드라인 사실은 저는 그런 헤드라인을 굳이 제가 왜 이렇게 걸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뭐 울고 싶은 거 뺨 때리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좀 이제 지난 금요일에 좀 선반영 뭐 이런 쪽에 대한 왜냐하면 심리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꾸 이제 여기서 이제 공포를 조장하는 그런 어떤 헤드라인들이 자꾸 이제 자주 등장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걸 보면서 더 이제 불안감을 느끼시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더라도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잖아요. 정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래도 우리 시장이 이거 좀 심한데 싶은 그런 구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선반영이라는 좀 그런 인식들이 있다 그러면은 시장은 심리적으로 하방 경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물론 오늘 뭐 시장이 뭐 열려봐야 뭐 알겠습니다만 또 제가 좀 바라는 부분들은 지난 금요일에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선반영 되었기를 이런 좀 측면에서 좀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시장은 멘탈이라고 하잖아요. 네. 멘탈 싸움에서 사실 지면 우리가 밀려나기 마련인데 오늘 시장 또 어떠한 표정 그려가 줄지도 좀 중요하게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너무 걱정하면서 시작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일단 우려는 하되 걱정은 조금은 넣어놓는 쪽으로. 반도체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까 말씀 주셨듯이 삼성전자가 지난 금요일에 한 1%대 상승 시도 네. 나왔습니다. 물론 한 7만 원 터치는 되진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밀려 내려간 채 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서요. 지금 자리 반도체 흐름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사실은 최근에 이제 그 지난 거래일에 반등 시도를 했다는 거에 제가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쨌든 삼성전자는 반도체 대표주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시장의 대표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대표주가 이제 버텨준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이 된다면 이제 그 자체로 사실은 이제 심리적인 효과는 분명히 좀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쪽의 의미를 부여하는데 자, 화면을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지난 거래 물론 지금 이제 대표주들 위에는 삼성전자고요. 중간은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는 한미반도체예요. 지금 그동안 이제 반도체의 이제 상징적인 종목들이 지금 다 이미 그 8월 5일 그 블랙 먼데이 저점을 다 이탈한 상황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 세 종목이 조금씩은 이제 온도차가 좀 발생하는 상황이 뭐냐면 삼성전자가 이제 전일에 일단 장중에 상승 반전을 하면서 버텨줬다라는 거고 또 이제 이날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버텨줬다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는 좀 그런 어떤 힌트를 좀 주지 않느냐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삼성전자의 최근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그 이전에는 이 봉이 크잖아요. 봉이 크다라는 것은 상하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 보게 되면은 봉의 크기가 작아지고 있죠. 작아지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상하 변동폭이 그만큼 축소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삼성전자의 주가 변동성이 지금 잦아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네. 만약에 오늘 시장 많이 걱정을 하시지만 삼성전자가 오늘도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반도체의 저점은 삼성전자가 만들어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마냥 걱정할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미 반도체 여러분 이미 두들겨 맞을 만큼 맞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까지 잃어버린 부분보다 앞으로 잃어버릴 부분이 더 큰가라고 생각해 보면 전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좀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간에 이제 SK 하이닉스 보게 되면 일단 뭐 이제 지난 거래일에도 1.9% 하락을 했습니다만 SK 하이닉스 역시도 최근에 좀 봉 크기가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줄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저점을 이제 잡겠거니라는 좀 그런 기술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뭐 물론 이제 7월 고점 대비해서는 뭐 무려 이제 37% 하락했으니까 이거 시총 초대형주의 100조가 넘는 종목이 네. 불과 두 달 사이에 이거 뭐 이게 37% 하락을 했다라는 것은 물론 이제 SK 하이닉스가 그동안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만 이 시총상위 초대형주 치고는 좀 너무 낙폭이 과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펀더멘털이나 모멘텀이 급격하게 훼손된 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좀 볼 수 있는데 맨 아래 한미반도체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얘는 지금 이제 지난 거래일에 장중에 4% 넘게 하락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이거 뭐 따로 한번 한미반도체만 볼까요? 잠깐만요. 이거는 좀 의미가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미반도체에 많이 물려 계실 것 같아서 그죠. 상반기에 자, 정말 잘 갔다 보니까요. 일단은 6월 14일에 19만 6,200원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8월 5일 블랙 먼데이 장중 저점이 이게 이제 89,100원. 그러니까 정확히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났던 그런 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 전일에는 이제 드디어 그걸 하회해 버리는 이제 흐름이 나왔죠. 그러니까 6월 고점 대비해서 51% 하락. 그러니까 반토막 이하로 이제 떨어진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물론 한미반도체가 한 시대를 풍미한 정말 멋진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이를테면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우리 시장을 오랜 기간 이제 대표해왔던 이제 그런 종목은 사실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이제 좀 이제 스타 종목으로 좀 뭐 15배 정도 저점 대비 뭐 상승이 일어난 종목이기 때문에 한미반도체의 변동성은 이제 추가적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구조에서는 어떤 거냐면 결국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반등하지 못한다면 한미반도체의 반등은 좀 요원할 수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시장의 논리고 체급의 논리고 이게 수급의 논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방 경직 부분을 일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지금 한미반도체를 들고서 마음고생 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물론 한미반도체 주가를 뭐 여전히 뭐 매일매일 쳐다보실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하방을 이제 잡아주고 버텨주고 반등 시도를 하느냐, 이제 이 부분에 사실 더 포커스가 맞춰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의 반등도 역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어떤 하방 경직에 달려 있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지난 거래일에 물론 이제 이런 대표주들을 봤을 때 삼성전자가 버틴 것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어떤 반도체 쪽에서 버틴 종목들은 뭐냐면 온디바이스 AI향 종목들이 HBM3보다는 하방 경직성이 좋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특징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확실히 이제 반도체 소부장, 한미 반도체를 예를 들어 주셨지만 반도체 소부장이 다 같이 살아나려면 네. 확실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잡아줘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말씀 주셨고, 그래도 볼 쪽이 있겠죠. 온 디바이스 AI 네. 버텨준다 말씀 주셨고요. 확실히 이제 아이폰 관련해서도 모멘텀이 있잖아요.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2시에 이제 아이폰 16이 공개가 됩니다. 오늘 장에서도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는 투자가 유효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인 일정으로 본다면은 아이폰 6에 대한 출시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 좀 반영이 된다면 상대적으로 단기적으로 나올 수가 있지만 네. 지금 온디바이스 AI나 이 반도체 쪽을 이제 단기적인 시세로 우리가 접근하는 섹터는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아이폰 이제 16이 출시됨으로 해서 이제 온디바이스 AI의 이제 본격적인 개화를 알리는 간판이 시장에 걸린다면은 반도체 쪽은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힘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요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면 또 말씀드릴 게 있네요. 네. 자, 9월에 반도체 주요 종목의 등락률 현황을 보게 되면 뭐 일주일 지났기는 해서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자, 온디바이스 AI 진영이 HBM3 진영보다 상대적으로 견조하죠. 물론 뭐 더 빠지고 덜 빠지고의 차이고 LG전자만이 뭐 9월에 상승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근데 이런 어떤 현상은 9월에만 우리가 관찰된 게 아니라 8월에도 제가 틈틈이 이 관련한 자료들을 계속 보여드렸죠. 그런데 보시면 역시 온디바이스 AI 진영이 최근에 반도체 쪽에서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시장이 추가적으로 흔들리더라도 이제 안정이 돼서 반등을 할 때는 어느 쪽이 이제 조금 더 앞장서서 나올지에 대한 힌트는 지금 시장이 좀 충분히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최근에 목표 주가가 하향되는 리포트가 나왔음에도 전일에 이제 상승 반전을 시도했다든지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비단 뭐 단계 낙폭이 과대해서 그러니까 싸니까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싸다라는 이유만으로 반도체를 단기적으로 들어오는 수급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결국에 이제 앞으로의 이제 추세적인 어떤 방향을 잡을 때 어느 쪽에 무게를 두어야 될 것인가 본다면 지금 8월, 9월 제가 여러분들께도 틈틈이 보여드립니다. 확실히 온 디바이스 AI 진영의 종목들이 HBM3 진영보다는 나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힌트를 좀 삼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현재 시장이 반도체 쪽에서 주는 어떤 힌트는 무엇이냐면, 물론 시장이 추가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뭐 우리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하단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예,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이제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반도체 종목은 근래 들어 가장 싼 구간을 계속 갱신하고 있다는 것만큼 분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원래 오른 게 없어서 안 그래도 싼 놈이 더 싸지는 쪽은 온디바이스 AI 진영 쪽이고, 그리고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전히 좀 가격적으로 아직 오른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팔아도 남는 사람들이 있는 쪽은 HBM3 진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어떤 풍랑이 끝나고 나서 다시 물결이 잔잔해질 때,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도 반등 시도를 할 것인데, 그럼 그때 간판이 뭐가 걸리는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누누이 제가 온디바이스 AI 쪽을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 해먹은 게 없기 때문에 오른 게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한번 슈퍼사이클 엄청난 대시세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주식이 고점 찍고 내려오게 되면은 한동안 고생하고 우리가 작년 여름에 이미 2차 전지의 그 열풍 때 이미 1년 동안 2차 전지 투자자분들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정말 진짜 이제 아유 안 되겠다 싶어서 막 버릴 분들 다 버리시고 끝까지나 버틸 거야 하시는 분들만이 최근에 그나마 2차 전지의 반등을 누리신 거잖아요. 그럼 반도체도 그런 사이클로 이해를 하신다면은 다음 사이클에서는 그럼 반도체가 무엇이 올라올지 네. 저는 사실 가능성은 역시 온디바이스 AI 쪽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은 반도체 쪽을 이제 더 빠진다 물론 속상하고 괴롭고 다 아는데 앞으로 이제 그렇다면 시장이 언젠간 하락을 멈출 거고 언젠간 또 올라올 거잖아요. 그럼 그럴 때 반도체 쪽이 무엇이 올라올지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래서 투자에만 6월부터 물론 뭐 6월부터 9월까지 너 삼성전자 얘기했는데 뭐 올랐냐 하실 수도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니까 그나마 지금 버틸 만한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도 반도체 쪽에 논리의 변화 이 부분에 대한 힌트를 8월 9월은 시장에서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하신다면은 지금은 반도체 쪽에서 여러분들께서 HBM3 진영 쪽에 좀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제 조금씩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저는 온디바이스 AI 진영 쪽으로 좀 포트를 교체하시는 쪽.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를 대표주로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삼성전자는 모멘텀이 다 걸쳐 있는 거잖아요. 예. 심지어는 뭐 엔비디아의 뭐 펄테스트만 통과하더라도 HBM3 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런 쪽을 말씀을 드리는데 아이폰 16을 계기로 해서 이쪽 섹터가 조금 더 이제 수급적인 요인들의 이 어떤 강화되는 요인들이 보인다고 하면은 훨씬 더 신뢰도는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거의 반도체 특집이네요. 네. 좀 자세하게 풀어주셨는데 결국엔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 우리 지금 시점에서는 눈길 저보기 해보도록 하겠고요. 시장 안에서 통신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기 방어주로 대표되는 종목 군단들이 확실히 좀 잘 시장 안에서 지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탄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아쉽습니다만 원체 이렇게 흘러가는 종목들이잖아요. 지금 통신주 괜찮나요? 예전에도 통신주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투자의 맛의 종목들은 역시 슴슴하죠. 지나거나 보면 꽤 올라 있는데 네. 그죠? 야금야금 가죠. 예,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가끔은 제가 뭐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나 한노화성 같은 거 가끔 초기일 때 픽을 합니다만은 요즘에 그런 종목들이 잘 보이지는 않으니까 결국에 이제 추세적으로 갈 수 있는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맨 위가 이제 SK텔레콤. 참 좋네요. 이게 그러니까 8월 14일 날 제가 통신주 한번 점검해 드리고 이제 한 3주 정도 지났는데 그 이후로 지금 이제 5% 넘게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종목이 KT인데 KT가 좀 상승폭은 더 좋습니다. 6.5% 정도 올라오고 있고 이제 3등주인 LG U+는 뭐 그렇게 크게 뭐 올라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플러스권을 이제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통신주가 이제 오를 수 있는 삼박자가 무엇일까요? 일단은 자 이제 최근에 이제 밸류업 쪽을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다뤄드렸을 때 이제 조금 이제 이 간판이 좀 이동하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금융주 쪽이 아니라 이제 지주회사 쪽으로 한번 움직이고 이제 통신주 쪽으로도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슬슬 이제 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역시 이제 배당주 쪽이 꿈틀대죠. 근데 제가 이제 지난달에도 그냥 배당은 찬바람이 불 때가 아니라 더울 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하셨으면 지금 배당 수익률만큼은 일단 먹고 시작을 네. 하시는 상황이 이제 됐는데 여기에는 이제 경기 방어주 매력까지 삼박자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딱 들어맞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통신주가 지금 시장 대비해서 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밸류업 쪽으로 조금 더 이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위의 종목은 이제 KB금융이에요. KB금융은 어쨌건 최근에 좀 추세가 싹 꺾이는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그 틈에 이제 통신주가 힘을 내고 있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이제 밸류업 쪽에서도 뭔가 이제 좀 순환매가 이제 도는 그런 시그널까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물론 시장이 추가적으로 흔들린다면 통신주는 오히려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좀 충분히 있어 보이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물론 이제 이런 시장에서 꼭 뭐 주식을 사야 돼? 뭐 할 수도 있는 거지만 반드시 무언가를 사야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이 살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무엇을 살까 생각을 해보면 물론 시총상위 초대형주 쪽에서는 뭐 이제 2차 전지 쪽이 이제 그런 어떤 모습을 당분간 보여줬었지만 또 이제 추가적으로 흔들린다고 했을 때는 역시 방어주 매력까지 겸비한 통신주 쪽을 아무래도 살 가능성이 더 크죠. 네. 단기적으로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단기적으로 오른다 하더라도 이게 막 급등하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오늘 뭐라도 내가 해보겠다 이런 뭐 예를 들면 아침에 사면
오후에 이제 반드시 올라야 된다. 이런 관점이라면 사실 먹을 건 별로 없는 그런 관점인데 이제 통신주는 그래도 최근에 여러 가지 좀 이제 모멘텀을 좀 이 모멘텀이 부각받으면서 시장 대비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찬바람 불 때 배당이 아니라 더울 때 배당 말씀 주셨잖아요. 그럼 통신주 지금 바깥 날씨가 사실 여전히 덥긴 하거든요. 네. 지금 담아도 괜찮을까요?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네. 일단 요 화면도 한번 좀 보실게요. 통신 3사의 체크 포인트 해가지고 제가 8월 14일에 요 표를 한번 보여드렸을 겁니다. 자, 이제 이런 배당 수익률, 뭐 PER 외국인 지분율 이렇게 했죠. 근데 지금 사실 이 9월 상승률이 LG U+를 제외하면 이미 지금 배당 수익률만큼은 지금 최근 3주 동안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배당까지 고려한다면은 상대적으로 LG U+가 단기적으로는 가격 메리트가 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체크를 해야 될 게 이제 무엇이냐면 저희 화면 한번 보실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SK텔레콤을 제가 좀 최선호주로 좀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좀 있네요. 그러니까 일단 사실 이제 지난 거래일에 얘가 장중에 무려 2.8% 통신주 치고는 장중에 꽤 오른 그런 상승폭이기는 한데요. 근데 지금 통신주 쪽에 지금 야금야금 이렇게 좀 군부를 떼는 모멘텀이 뭐냐면 AI 모멘텀이에요. 네. 예를 들면 아이폰 이제 16이 이제 출시가 되고 또 이제 갤럭시의 이제 시리즈들이 다 있고 이러면서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의 어떤 수요가 이제 증가한다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통신주 쪽에서 이제 뭔가 좀 숟가락을 얹을 만한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 이를테면 이제 AI. 물론 이제 SK텔레콤이나 KT도 AI 소프트웨어 이제 관련해서 여기저기 보폭을 좀 넓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이제 통신주에 이 AI라는 간판이 딱 크게 걸린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시장 트렌드를 봤을 때 물론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최근에 네이버도 좀 꿈틀대고 삼성 SDS도 꿈틀대긴 합니다만 만약에 여기에 AI 모멘텀으로 통신주까지 합류한다고 하면은 AI 소프트웨어 진영이 조금 더 이제 이렇게 확장이 되겠네요. 예, 확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사실 제가 좀 이걸 주목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물론 시나리오죠. 물론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식 시장에서 그래도 몽상가들이 할 것들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이제 꿈을 펼치다 보면 실제 이게 되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초과 수익이 나는 거기 때문에 통신주는 좀 그런 쪽으로 좀 본다고 하면 역시 좀 가장 행보가 좀 이렇게 빠른 네. 넓은 아무래도 SK텔레콤을 여전히 좀 최선호주로 좀 유지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확실히 기사에 그런 글들이 많이 떠요. 네. AI 관련해서 뭐 협업을 맺는다, MOU를 네, 맺는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좀 크게 이슈화가 됐을 때는 조금 더 우리가 탄력적인 측면에서 기대해 볼 수 있다. SK텔레콤 꼭 집어서 말씀 주셨고요. 자, 금요일에 특징 섹터 자율주행 되겠습니다. 네. 잘 갔었는데요. 장 후반 들어서 어그러지더라고요. 네. 자율주행 어떤 관점이세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이제 올랐는데 한번 화면 한번 볼게요. 일단 움직여서 좀 뭐 물론 이제 이게 뭐 바닥권에서 좀 거래가 실리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퓨런티어가 이제 장중에 상한가 갔다가 이제 풀렸어요. 풀려갖고 23% 급등으로 마감을 했고 아래 종목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인데 요거 이제 장중에 28% 급등하다가 종가는 5% 상승에 그쳤어요. 물론 장기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중간중간에 뭐 이제 매물대가 있어서 이제 매물을 좀 소화하기 위해서 뭐 이런 거 아니겠느냐, 뭐 이제 시작이다, 뭐 기술적으로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이게 장기적으로 좀 소외된 섹터여가지고 좀 가격적으로는 순한 맛인 건 좀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한때 이렇게 대시세가 난 테마 중에서 다시금 이제 좀 테마군으로서의 어떤 좀 중량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단기 시세로 좀 그칠 만한 것들을 꼽아보자면 그게 공교롭게도 지난 금요일에 움직였더라고요. 메타버스와 자율주행. 네. 사실 이제 테슬라가 중국에서 이제 FSD 이제 완전 자율주행을 이제 적용을 해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참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완성이 됐다고 치지만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사실은 아직까지 참 이게 따져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면 주행 중에 사고가 났을 때 이걸 운전자 책임으로 해야 될 거냐, 네. 아니면 이걸 제조사 책임으로 해야 될 거냐. 사실 제조사 입장에서는 그거 내가 다 책임질게라고 하기도 참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좀 그런 어떤 사회적인 합의도 분명히 있어야지만 분명히 저는 자율주행이 비로소 꽃을 피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그냥 단기 테마성 시세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물론 저도 장기 소외된 섹터에 늘 관심이 많고 좋아하긴 합니다만 자율주행 섹터만큼은 저는 좀 단기적인 시세로 좀 그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좀 신규로 좀 진입하시는 거 좀 자제를 네. 좀 권고해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원체 이제 제도적인 부분에서도 뒷받침되어야 되는 갈 길이 좀 먼 섹터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자율주행 지금은 적극적으로 공략하지 말자라는 관점이신 건데 그럼 종목별로도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종목은 괜찮고 뭐 이런 옥석 가리기. 그나마 퓨런티어가 뭐 지난 그래도. 금요일에 가장 뭐 세긴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뭐 어디까지나 좀 매매가 좀 능숙하신 분들에 한해서 네. 가능한 거지만, 그러니까 뭐 굳이 뭐 트레이딩을 하신다면 퓨런티어겠지만, 저는 뭐 요즘 시장 상황이나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이마저도 저는 그냥 일단 쉬는 게 글쎄. 지금은 뭘 해서 얻는 것보다 안에서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그런 구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지금 수익 극대화보다는 수익 지키기도 참 험난한 네. 시점이어서요. 그 관점으로 풀어주셨고요. 자, 오늘장 전략 한 1분 정도 드릴게요, 부장님.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좀 걱정이 돼요. 저도 지난 주말에 참 이거 월요일 시장이 어떨까라고 하는데, 네. 그래도 좀 이제 아전 인수를 하고 희망 고문을 하자면은 지난 금요일에 좀 미리 특히 코스닥 쪽은 미리 좀 이제 맞은 게 있기 때문에 좀 일단은 좀 덜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지난 이제 그 주말에 이제 그 미국의 옐런 재무장관이 또 이제 연착륙에 네. 대한 이야기를 또 해서 좀 달래주기에 이제 시장 나섰죠. 달래기를 좀 이제 했던 측면들도 있고, 물론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나스닥 선물이 어떻게 좀 반응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미국 선물 쪽이 그래도 좀 플러스권으로 좀 이렇게 좀 이제 반응을 한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좀 중요할 것 같은 게 물론 현물을 사주는 걸 기대를 하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선물 쪽에서 좀 이제 매수 쪽으로 좀 유지를 해준다면은 낙폭은 어느 정도 좀 제한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좀 삼성전자가 또 버텨주는지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조성우의 투자의 맛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SK증권 조성우 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출발 딜사이트 1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걱정 많으실 텐데요. 2부에서 여러분들의 포트 또 한 번 꼼꼼하게 챙겨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함께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